자, 우리가 이제 소득세 이론 중에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득세 이론은 그 종합과세 소득 6가지 2배사 근연기만 정리하면 이론이 끝나요. 퇴직 소득이나 양도 소득에 대한 것은 출제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과세 세목 2배사 근연기까지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두 가지를 열거된 내용과 그 다음에 수입 시기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과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과세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이 금융소득의 소득 금액이라는 것을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자나 배당 소득 금액은 이자나 배당 소득 총 수입 금액하고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괄호 속에 보면은 비과세하고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득 금액에는 이자 소득 금액 하면은요. 이자나 배당 소득 금액 하면은 이자나 배당 소득의 비과세하고 분리과세는 제외시키고 구하는 겁니다. 포함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자,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이자 배당 외에 사업소득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면은요, 공식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무슨 소득 금액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소득 금액, 땡땡 소득 금액, 뭐 이자 소득 금액이라든가 또는 사업 소득 금액이라든가 이것은 총 수입 금액, 자, 그러니까 XX의 총 수입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이자면 이자, 배당이면 배당, 사업이면 사업의 총 수입 금액. 자, 총 수입 금액이라는 거는 비과세 빼고, 비과세 제외, 그리고 분리과세 제외. 분리과세 제외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이너스 필요 경비를 빼주는 겁니다. 자, 박스를 넣어서 말씀드리면은 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소득 금액의 기본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용어를 정리할 때 용어를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 소득하면 안 돼요. 소득 금액과 소득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이제 교재에서 소득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만은 혹시라도 또 시험 문제나 여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소득은 총 수입 금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득은 총 수입 금액이고요. 소득 금액은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것이다. 이것도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득이라고 표현을 했으면요, 총 수입 금액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총 수입 금액. 소득 금액 하면은 필요 경비 뺀 것이다. 총 수입 금액에서.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말했습니다만은 총 수입 금액을 우리가 총 수입 금액은 항상 비과세하고 분리과세는 제외하고서 총 수입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과세하고 분리과세는 빼주는 거다. 그래서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어느 것인지를 꼭 아셔야 돼요. 비과세나 분리과세는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열거된 것 중에서도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배당소득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총수익 금액에 들어가는 금액 안에는 그 부분은 빼고 합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금융소득은 필요경비가 아예 여기 없잖아요. 빼기 필요경비 없죠. 없다는 것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이 공식에는. 요 다음 공식부터는 다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자하고 배당소득 말고 요 다음에 나오는 사업소득이라든가 여기서부터는 이 소득금액 공식이 요런 형식을 취할 거다 이겁니다. 총수익금액 마이너스 필요경비. 이 공식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금융소득은 필요경비가 없다.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필요경비라는 건 뭐냐면은 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즉 총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경비가 뭐냐 이거. 들어간 경비.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경비가 있죠. 급여도 들어가고 복리후생비도 들어가고 제조 매출 원가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빼고 사업소득 금액을 구해요. 사업소득 금액을.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과 같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로소득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소득도 총급여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근로소득 금액을 구합니다. 근데 이제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소득자마다 필요경비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택시 타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하철 타고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광역버스 타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걸어서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필요경비를 가지고 그 소득 금액을 계산하기는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필요경비를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총수익 금액이 얼마는 얼마, 얼마까지는 얼마 이렇게 필요경비를 정해놨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공식 요거 꼭 기억하시고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 방법. 자, 일단 원천징수가 있다고 그랬죠. 원천징수. 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은행에다가 1년짜리 정기예금을 딱 가입했다가 만기 때 찾으러 가면은 은행에서 이자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징수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원천징수를 했다 이렇게 보는. 원천징수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는 지급 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을 하는데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자,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소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세율에 따라서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여기서 세율에 따라서. 자, 세율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게 맨 밑에 있는 일반적인 이자 소득이에요. 일반적인 이자 소득이면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한 이자 소득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소득세율이 지금 14%예요. 거기다가 지방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14%에 10%, 1.4%는 지방소득세. 그래서 더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금 만기 때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은 15.4%를 딱 공제하고 이자를 주죠. 15.4%를. 소득세율은 1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천징수 세율이라고 표시한 것은 지방세는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켜요. 국세만 포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원천징수 세율은 항상 지방세는 빠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제 받는 것은 15.4%인데 우리 여기 교재에서 보면은 14%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지방세 10%가 빠져 있어서 그렇다. 10%는 이 국세 14%의 10%예요. 그래서 1.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4%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이자 소득 세율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14%. 자, 그 다음에 또 이 14%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는가 보세요. 조세 특례 제한법상 분리과세 되는 이자 소득이다. 5%부터 14%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조세 특례 제한법, 조특법이라고도 하는데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분리과세되는 이자 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편이에요. 이자 소득 세율 중에서는 낮은 겁니다. 이 세율을 여러분이 일부러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식적인 면에서 일반 이자 소득 요거는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뭐 우리 생활을 늘 하는 거니까 뭐 여유 자금이 있으면 다 1년짜리 정기예금은 가끔씩 하시죠. 그러니까 14% 세금이 공제된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보세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 일반적인 이자 소득에 비해서 세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개인 간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기준 세율이 높아요. 25%. 그 다음에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을 보면은요,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에는 기본세율이라고 했어요. 근데 기본세율이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세율이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기본세율은 세율표가 여러분 그 129페이지를 미리 한번 보시면은 129쪽에 위에 표 하나가 있죠. 거기 기본세율이라는 열을 보시면 과세표준 곱하기 6%, 또 하나는 초과금액에 대해서 15%, 그 다음 주는 초과금액에 대하여 24%,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 45%까지 표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세율 하면은 바로 이 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은 소득세 기본세율표를 적용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비실명 이자소득. 비실명 이자소득은 지금 현재 90%가 적용돼요. 90%.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금융실명제 민주화되면서 금융실명제 바로 김영삼 대통령 때인가요? 그때부터 금융실명제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비실명 예금에 대해서는 세율이 90%니까 뭐 거의 다 세금으로 환수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괄호 속에 있는 것은 현재 적용되는 세율이에요. 현재 적용되는 세율. 자, 이자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율을 암기할 것까지는 없는데 일반적인 이자 소득 세율 하나 정도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배당 소득도 한번 보십시오. 일반적인 배당 소득 14%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배당 소득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가지고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이닉스 주식, 뭐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었더니 이번에 배당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일반적인 배당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금이 3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에 14%, 거기다가 지방소득세 1.4%, 15.4% 공제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조금 세율이, 기본 세율이 높아요. 원천기준 세율이 25%. 또 비실명 배당은 역시 90%고요. 조특법에 의한 것 똑같습니다. 이자도 조특법에 의한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5%에서 14%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다음에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어떻게 하는가? 종합과세를 어떻게 하는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중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여기서 무조건 분리과세가 무엇이냐는 그 밑에 나와 있어요. 비과세하고 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된다. 네.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거 요거, 비과세하고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요거, 예, 요거 빼고 무조건 종합과세와 조건부 종합과세를 더해서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하고요.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자 소득이 종합과세에 들어오는 사람이다 그러면 엄청난 재산가예요. 네. 이제 지금은 금리가 좀 높아져 가지고 연간 2천만 원, 우리가 여기 이제 조건부 종합과세의 대표적인 게 일반적인 이자 배당 소득이잖아요. 일반적인 이자 배당 소득. 그러려면 이제 삼성전자 주식이라든가 우리 통장에 예금, 정기예금에 들어있는 돈이 얼마나 많아야 배당을 2천만 원 받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자율이 한 4% 정도 되니까. 네. 하여튼 뭐 계산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이 상당히 많지 않으면 대부분 이자 배당 소득 다 분리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예, 상당히 많다는 것은 2천만 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2천만 원 기억하세요.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자, 근데 그 2천만 원을 어떻게 계산해요? 요거 빼고 무조건 분리과세는 언제나 분리과세 하는 거니까 이건 제외하고 요거 제외하고 요 두 개를 더해서 2천만 원을 계산하는 겁니다. 요 두 개가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그렇지 않으면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네, 그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제 밑에 표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무조건 분리과세는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언제나 분리과세예요. 자, 여러분 무조건 분리과세는 뭐예요? 절대로 종합과세 안 한다는 거예요. 원천징수로 끝. 네, 원천징수로서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원천징수에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고 애납적 원천징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무조건 분리과세라는 의미가 거기에서 말하는 완납적 원천징수예요. 원천징수 하는 걸로써 끝내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냐? 비실명 금융소득. 비실명 금융소득에 대해서 무조건 분리하는 이유는 비실명 금융소득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려는 의도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기본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기본 세율을 적용하거든요. 기본 세율은 6%도 있어요. 6%. 예. 아까 그 129페이지에 보면 1,400만 원 이하는 6%를 적용해요. 그러면 만약에 비실명에 대한 금융소득이 1,400만 원이라고 한다면 6% 적용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비실명 이자 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과세 하는 게 유리하죠. 원천징수에서는 90%를 이자로 원천징수 당했으니까 종합신고하면은 6%만 적용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84%에 대한 건 환급받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비실명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무조건 분리과세, 그래서 종합과세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공제회에 초과반환금. 직장공제에 초과반환금은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원천징수도 기본세율 적용하는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면 어떻게 돼요? 세율이 높아질 수가 있죠. 이건 뭐냐면은 근로자에게 조금 세제 혜택을 주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리과세가 어떤 유리한 혜택을 주려고 분리과세 적용한 것도 있지만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과세 적용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따져보면은. 그래서 이제 비실명 같은 경우는 비실명 소득에 대해서 좀 불리한 세율을 적용하려고 분리과세 하는 거고, 직장공제 같은 경우는, 직장공제에 초과하는 것 같은 경우는 다른 소득하고 합산이 되면은 세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더 내게 돼요. 그래서 그냥 원천징수로 끝내야 되겠다.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게 뭐냐면 법원 보강금에 대한 이자. 우리가 어떤 재판 같은 걸 하게 된다든가 하면은 법원에다가 공탁이라든가 어떤 돈을 미리 입금시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금고에 넣어놓는 게 아니고 그걸 바로 은행에 넣어놓습니다. 법원 명의로 일단 넣어놔요. 그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돌려줘야 될 돈이 있으면 공제할 거 공제하고 반납을 돌려준단 말이에요. 돌려줄 때 은행에서 이자가 발생했네? 그러면 이자도 같이 돌려줍니다. 그게 우리가 법원 보강금에 대한 이자 소득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분리과세 적용을 해주니까 이건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세특례법상 분리과세되는 이자와 배당소득. 그래서 이건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이 조세특례법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뭐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은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뭐 법인세를 특별히 조정을 해준다든가, 또는 감가상각에 대한 특별 감가상각을 인정해 준다든가, 그러한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금융소득에도 조세특례법상 적용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분리과세로 적용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과세된다. 조세특례법상 분리과세되는 거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요거 네 가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무조건 종합과 조건부 종합이 있는데, 무조건 종합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것은 무조건 종합을 해야 되느냐? 내용을 보면은요, 첫 번째 거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금융소득입니다.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세금을 한 번도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은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종합과세 해야 돼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다 원천징수 하지만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원천징수를 안 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같은 경우 원천징수 안 할 수 있어요.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 하는 경우 없는 경우 있죠.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이자를 주면서 돈 잘 썼습니다 하고 이자 주면서 내가 원천징수 해가지고 이거 세무서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 소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출자 공동기업의 배당소득. 출자 공동기업의 배당소득이 아까 그 수입 시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수입 시기가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었잖아요. 수입 시기가. 수입 시기에서 좀 특이했죠. 출자 공동기업의 배당소득. 그래서 출자 공동기업의 배당소득은 또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종합과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천징수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거는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에 대해서는 조금 과세를, 종합과세를 좀 해야 되겠다는 의도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종합과세 한다. 무조건 종합과세는 2천만 원 이런 거 안 따지는 거예요. 단돈 200만 원이어도 이건 종합과세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일반적인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은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까지 더해서 이 위에 있는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밑에 걸 더해서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한다. 아까 위에서 설명했죠? 2천만 원 초과가 종합과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조건부 종합과세를 더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하고 무조건 종합과세 이런 것 등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게 기억이 잘 안 남아 있어요. 근데 뒤에서 이제 여러분이 소득세 관련된 문제 또는 기출문제 또 모의고사 문제 이론을 풀 때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여기를 다시 여기 113페이지를 다시 와서 열어보고 하시다 보면은 네, 나중에 기억이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융소득 정리했는데 맨 끝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113페이지 중요한 표입니다. 이게. 다음은 사업소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업소득이란 무엇인가 볼까요?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합니다.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 법인이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득이 아니에요. 그건 법인소득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머지 읽어보면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바로 사업소득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소득의 범위는 어떤 것이 있느냐? 농업, 농업도 사업소득, 임업, 업 이러한 사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광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있고요. 제조업으로 발생한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전기, 가스, 증기 이러한 사업도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고요. 수도사업, 하수도 사업, 폐기물 처리 사업, 원료 재생 사업 이런 것도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고요. 건설업도 사업소득, 또 뭐 도매 및 소매업도 있죠. 운수, 창고업도 있죠. 숙박, 음식점업도 있고요. 정보통신사업도 있고요. 금융이나 보험사업도 있습니다. 개인이 금융사업이나 보험사업, 보험업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개인은 금융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저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빌려주는 곳이 꼭 은행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도 대부업으로 그 허가를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대부업을 하는 사업자들, 그 금융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들이에요. 또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것을 말하겠습니다. 또는 부동산 임대업도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아니다라는 얘기네요.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고 아니면 대여해주고 받는 소득이다.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만약에 개인이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논이나 밭이 있는데 아니면 임야도 상관이 없고요. 어떤 토지가 있는데 지역권, 지상권은 토지를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토지를 가지고. 그런데 지하라는 건 뭐예요? 그 내가 내 소유로 돼 있는 토지의 그 밑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하가 이용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광케이블이 내가 보유한 토지 밑으로 매설이 된다. 광케이블. 네.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뭐 땅을 파서 농작물을 한다든가 이럴 때 방해가 될 수가 있죠. 예. 거기 딱 접근 금지라고 다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사용 권한에 대해서 내가 그 땅을 팔지 않는 한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매년 얼마씩 받는다든가 아니면 한꺼번에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권리 대금으로 일부 금액을 받는다든가 이러한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송전탑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권, 지상권, 지하나 공중에 설정하는 거 그런 권리 설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 이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기타 소득에 나옵니다. 이런 것은 과세가 돼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업소득은 아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사업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설관리 사업, 뭐 이런 임대 서비스업,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도 있고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예술, 스포츠, 여가활동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복식부기 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유형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그래서 우리가 개인 사업자 중에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양도하면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그 사업소득으로 잡히잖아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물론 이제 우리가 회계에서는 그걸 영업수익으로 안 보고 영업의 수익으로 보잖아요. 영업의 수익도 일종의 수익으로 보는 거니까 그 양도에 따른 그 차익, 그 소득을 우리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셈으로 보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다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종류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가 이만큼 많기 때문에 농업, 임업, 어업부터 해가지고 제조업, 서비스업, 뭐 교육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열거해 놓은 것이에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비과세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비과세 사업소득 중에서 1번은 자주 시험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농업 중에서 논밭을 이용해 가지고 작물을 생산하는 거 여기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논밭의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농민이다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그 농민을 우리가 사업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논밭에다가 먹을 식량 재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고 남으니까 정부에다가 팔고, 아니면 뭐 정부 아니고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판매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사업소득이냐? 그렇지 않는다. 논밭에 작물 생산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논밭의 작물 생산은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임대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그런데 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 옛날에 9억 원이었는데 아마
법 개정이 되어가지고 12억으로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래서 자기가 자기 주택을 임대했다고 해서 임대 사업자라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촌이나 어촌에서 부업하는 거 있죠? 비과세입니다. 농촌이나 어촌의 부업소득 비과세. 전통주 제조하는 거 있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막걸리 제조하는 사업자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한 소득도 비과세인데 연간 600만 원까지만 비과세. 그러니까 산이니까 임야죠. 임야에다가 5년 이상 나무를 키워서 벌목해가지고 소득이 발생했어요. 비과세라는 얘기입니다. 한도가 있긴 한데 비과세. 그 다음에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 그래서 어민들이 그 어업권을 가지고 앞에서 그 동네 앞에 있는 바다에서 이렇게 어로 채취행위 하는 거. 이거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비과세로 많이 나오는 게 1번이에요. 1번.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중에 비과세에 해당이 된다. 1번이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소득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아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자, XX 소득 금액은 XX 총수익 금액 마이너스 필요 경비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소득 금액이란 사업 총수익 금액 마이너스 필요 경비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자는 장부를 우리가 하잖아요. 복식부기에 의해서 장부를 하게 되면은 총수익 금액 하면은 뭘까요? 영업수익, 매출액 같은 거. 영업수익하고 영업의 수익이 있잖아요. 영업의 수익, 그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업의 수익이죠. 이것이 이제 총수입액이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는 뭐가 되겠어요? 필요경비는 이제 매출 원가, 판매 관리비, 영업의 비용, 이런 것 등을 말하는 거예요. 필요경비가. 그래서 복식부기에 의해서 장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산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기순이익이 여기 있는 사업소득 금액하고 유사합니다. 순이익과 같다고 할 수 없어요. 유사하다. 우리가 사업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같다고 할 수 없느냐 하면은 회계처리, 재무회계에서 회계처리하는 기준과 소득세법에서 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은 또는 수익으로 인정하는 것은 100% 일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 세무조정을 해요. 그래서 종합과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세무조정을. 그래서 일부 제외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나 수익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지는 않지만 순이익과 유사한 개념인 겁니다. 왜냐? 수익금에서 경비 빼는 거니까요. 여기서 수익금액은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수익금액만 반영을 하고 필요경비도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필요경비만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필요경비 중에서 이제 제일 예를 들기 좋은 게 접대비 같은 것인데 접대비 같은 것이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그러니까 한도 넘은 것은 경비로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무조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을 보면은요, 사업소득 중에서도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와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 용역이라는 것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3.3% 공제하고 강사료가 들어와요. 왜 3.3%냐면은 원천징수 세율이 3%이고 지방세가 있기 때문에 3%에 10%, 0.3%, 그래서 합쳐서 3.3% 공제하고 입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강사료를 입금을 해줄 때. 그게 원천징수예요. 자, 의료보건업. 네, 의료보건업, 간호 또는 의사의 그 진료 서비스가 의료보건업이죠. 간호 서비스, 진료 서비스. 예, 거기도 똑같습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 인적 용역하고 똑같이 원천징수세율이 3%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 20%, 봉사료 수익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5%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소득에도 원천징수가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에 종합과세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분리과세에 해당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원천징수가 되더라도 종합과세가 되는 사업소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소득은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제외하고는 모두가 종합과세된다.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만 분리과세, 나머지는 전부 종합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사업소득은 뭐 복잡한 게 별로 없죠. 비과세 사업소득 거기에 몇 가지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소득금액 계산하는 것도 기본 형식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근로소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